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문화재청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간송야행 간송문화재 이야기 첫 번째로 겸재정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간송미술관 김민규라고 합니다. 가을 이맘때가 되면 간송미술관에서는 늘 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938년에 건립된 간송미술관 모습이고요. 한 10년 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 1층에서 이런 전시를 하고 있었고, 밖에는 이제 가을 맞은 파촌잎이 크게 무성히 자라고 있었던 모습들, 아마 간송미술관 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그러한 전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간송미술관 1층에 보화각이라고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이와 같은 간송미술관 2층 전경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렇게 간송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벌써 한 1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송미술관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설립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제 간송미술관의 설립자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묘소, 그 다음에 그 묘소를 지키는 간송 옛집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송미술관이 38년도에 간송 선생님께서 이제 건립을 하시고 우수한 작품들을 소장을 하셨는데, 그에 걸맞는 좋은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진열장들을 당시에 상하이에 주문을 하셨고, 오사카에서 조립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런 진열장들입니다. 이 진열장들 자체도 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고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이제 1938년에 앞서 보신 보화각을 이제 건립을 하셨고, 이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여러 국보 및 보물들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12점, 보물 29점이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자, 이제 간송 선생 이야기를 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간송미술관 그 보화각을 건립한 직후에 이 문화계 여러 어른들을 모셔놓고 간송 선생이 이제 작품들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커다란 수박을 쪼개서 나눠 드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간송미술관 여러분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구 쪽에 두 마리의 거대한 그 중국 사자상이 있고, 그 앞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간송미술관에 뭐 여러 가지 국보와 보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경매 과정들, 그래서 조금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 작품들을 몇 작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자 상가 문학문매병이라는 작품은 뭐 잘 아실 건데요. 1935년 경성 구락부 경매에서 이 작품을 간송 선생이 이제 악차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이제 개성에서 도굴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는 청자들은 사실상 고려시대 고분에서 다 출토가 된 겁니다. 사실 뭐 말이 출토고 사실 거의 다 도굴된 작품들이죠. 근데 이때 그 일본인인 그 마에다 사이이치로라는 사람이 도굴꾼한테 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따지면 4,000원은 뭐 큰 돈이 아니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요. 요게 여러 번 주인이 바뀐 뒤에 간송 선생이 이제 2만 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2만 원이라고 하면 집 몇 채 값일 정도로 굉장히 큰 값이었고요. 이 당시에 그 비교해 보자면 그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전전에 창덕궁 미술관이라고 이제 그 대한제국기의 창덕궁 미술관이었는데, 청자 진사 포도 동자문 표영병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요 당시에 95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간송 선생은 여기에 거의 20배 가까운 금액으로 이 작품을 구입을 하신 거죠.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cm 되는 거대한 기형에 수많은 학들이 조각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럼 학은 몇 마리 조각되어 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 세어보니까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 그 학들은 46마리. 하늘로 다 올라가는 형상이고요. 원 밖에 있는 학들은 23마리로 다 내려오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간송에서 가지고 있는 백자 중에 또 명품인 작품이 바로 그 백자, 청화, 철체, 동화.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매중난 국문 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1936년에 경성미술구락부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고요. 모리라고 하는 일본인 가문에 소장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근데 당시 낙찰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당시 서울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와집 15채 값? 지금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한 150억 정도 사신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이 작품을 탐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야마나카 상해라고 있습니다. 산중 상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야마나카 상해는 사실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미국까지 굉장히 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골동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경매를 붙어서 15,000원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간송 선생이 낙찰을 받아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보로 승격이 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진가는 한 도자기 안에 청화, 그 다음에 철화, 그 다음에 동체, 이 그 세 가지 기법을 한 곳에 다 발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색깔들은 그 발현되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만든 거고요. 실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형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보로 승격이 된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겸재 그림도 간송 선생이 1933년경 이 해학 전신첩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경매로 구입하셨던 건 아니고, 그 간송 선생한테 작품을 꾸준히 가져다 주던 이제 장형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용인에 있는 친일파 댁에서 20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던 작품이고, 간송 선생이 1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15원 정도였으니까 100원이면 쌀 10가마는 안 되겠죠. 그 정도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만약에 겸재 정성 화첩이 나왔다 하면은 기본 10억 이상 갈 텐데, 이 당시에는 겸재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이 해학 전신첩은 해학, 바다, 그 다음에 산의 전신, 초상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제 동해바다, 그다음에 산은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동해바다에 있는 모습들을 그려서 마치 초상화처럼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담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겸재 그림, 그 다음에 옆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잘 쓴 글씨가 있죠. 요거는 겸재 스승이었던 사면 김창읍 선생이 지은 시이고요. 당시에 이제 명필이었던 우산 홍봉조라는 분이 대신 쓴 겁니다. 요때 이제 사면 선생은 돌아가신 지가 이제 몇십 년 지난 후라 이렇게 우산 홍봉조가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쓴 글씨와 그 다음에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졸한 글씨가 있는데, 잘 쓴 글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산 홍봉조가 쓴 글씨고, 옆에 있는 조금 고졸한 글씨는 겸재하고 평생 시와 그 다음에 그림으로 주고받았던 사천 이병현 선생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천 선생 글씨는 굉장히 독특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다 사천 선생 글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글씨입니다. 이때 70대 후반에 쓰신 글씨고, 겸재가 이 그림, 이 화첩 그렸을 때가 이제 74세 정도 되셨을 때 이제 그린 겁니다.
이 겸재라는 분의 그림이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저희 이제 간송미술관에 있는 최한 선생님께서 여러 논문 발표하시고 하시면서 이 진경산수화, 그다음에 겸재 정선에 대한 이제 재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 후기 18세기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 진경산수화들이고요. 사실 이 조선 산천에 대한 자긍심,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자긍심에서 발현된 그림들이 바로 이 진경산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우리가 이제 뿌듯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통 회화 중에서 단연 겸재 정선의 그림이 가격이나 평가면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좋은 경치 얘기하면 무조건 이제 중국 경치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진 못하지만, 왜냐하면, 천여 년 전서부터 중국에서는 계속 이제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읊은 시들을 우리도 이제 그대로 읊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변하는 시점이 우리가 임진왜란 전후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송광정철이나 이런 분들이 금강산 산행하시고, 관동별곡 같은 걸 지으셨는데, 이 관동별곡이 사실상 그 이후에 이 금강산 여행의 가이드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로대로 사람들이 가면서 송광정철이 읊어놓은 시들을 다시 읊어보고 하니까 우리 산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이때 느끼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관동별곡에 이적선이 이제이셔 고쳐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 곧 낫단 말 못하려니 라고는 말을 했는데, 이태백, 당나라 이태백이 여기 있으면 중국의 여산이 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말 못할 것이구나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 해학 전신첩에 있는 금강내산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그런 금강산 12,000봉이 다 담겨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얀색 연꽃, 하얀색 부용꽃 이런 느낌으로 그렸고, 이런 작품들이 바로 우리에 대한 자긍심, 사랑에서 발현됐다라는 걸 시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재는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대단한 작가였던 것이, 이제 앞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작품이 겸재가 이제 30대 때 그렸던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70대 때 작품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70대라고 하면 나이가 그렇게 아주 많으신 건 아니지만 조선시대 70대면 굉장히 고령이죠. 근데 70대 뿐만 아니라 겸재가 82세까지 그린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필력, 그 붓의 힘이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림을 오래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30대하고 70대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한 작가가 이 3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했으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재는 이 진경산수화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기도 했고, 그거를 굉장히 이제 완성에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대단한 화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불정대라는 작품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30대에 그렸을 때는 이제 약간 산만합니다. 30대 그림이. 근데 70대에서는 쓸데없는 건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함축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불정대라는 상징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우리가 진경산수화가 무조건 있는 경치만을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주제가 드러나고 부각될 수 있게 변형시키고 강조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의 사실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겸재가 우리가 칭송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겸재 정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경물, 그러니까 산, 바위, 나무, 그다음 혹은 사람, 집 이런 거를 완벽하게 조선식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배울 때는 그 중국에서 건너온 이제 화보라고 하는 그 책들을 보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보를 통해서 연습을 한 사람들은 중국식 나무를 그리고 중국식 산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 산천은 중국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요거를 겸재가 정말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흙으로 덮여 있는 산, 혹은 돌멩이 많은 산, 뭐 깎아지는 절벽, 뭐 인왕산에 있는 큰 바위 등의 적합한 필법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앞에 보이는 그러한 산들, 바위들 다 겸재가 거의 처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려놓은 나무들을 보면 사실 그 화보에 소나무 이외에는 다 잡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겸재는 소나무면 소나무, 물론 가까이서 본 소나무, 멀리서 본 소나무 뿐만 아니라 뭐 향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그 다음에 오동나무, 딱 봐도 이건 어떤 나무를 그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수목들까지 다 표현을 했고요. 집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식 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었던 실제 우리 한옥들, 그래서 누마루 집도 있고 굉장히 여러 채가 모여 있기도 하고, 초가집,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뭐 사대부들이 이제 자기네 집 정원에 꾸며놓는 초가집 정자도 있을 거고,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정말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그 다음에 기와집,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우리식으로 바꿔낸 게 사실 바로 겸재입니다. 그러니까 겸재 그림을 보면은 우리 경치구나, 우리 인물이구나, 우리 집이구나, 어떻게 생겼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겸재 그림, 그 다음에 겸재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죠. 인물도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풍속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단원,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 금제 김득신, 그다음에 회원 신윤복,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풍속화가로 이름이 많이 난 화가들인데, 이 이전에 그 회화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조선식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은 게 바로 겸재정선이에요. 그래서 겸재정선 그림들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풍속적인 표현이 매우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이나 회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겸재가 산천, 그 다음에 인물까지 다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또 아름다운 풍속화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겸재는 정말 부지런히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이제 시와 환상관이라고 해서 평생 직이었었던 이제 사천 이병현 선생하고, 사천 선생이 시를 한 수 지어 보내면 겸재가 그림을 그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 했냐면 겸재가 72세에 그 지금 양천 그 겸재 기념관 있는 쪽, 그쪽에 이제 현령으로 부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천 선생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지켜가지고 간송미술관에 있는 경교명승첩이라는 화첩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겸재가 기념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얼굴 정면으로 보이는 털이 이제 수염 많이 나신 분이 바로 사천 이병헌 선생이고, 맞은편에 등을 보이고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겸재 선생입니다. 자, 이때 그려놓은 작품들은 워낙 그 가치가 높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행주대교, 행주산성에서 이제 그 봄철에 웅어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멀리 보면 멀리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제 북한산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한가로운 모습이고, 이제 왼쪽에는 그에 대한 시가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두 벌을 그립니다, 겸재가. 그래서 한 벌은 사천 이병헌한테 주고, 이 작품은 겸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작품을 그래서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이제 정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만포 심한지
선생한테 이 작품을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화첩 안에 보면 그 겸재 선생의 이제 아들이 그 심한지 선생한테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력도 적혀 있고 꼭 소중히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 그 글이 담겨 있기도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이제 아차산의 모습이고요. 지금 아차산은 굉장히 수목으로 우거져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거의 바위산처럼 거의 헐벗은 산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큰 기와집들이 많은데 조선시대 이제 18세기에 굉장히 유력한 세도가들이 여기에서 별장을 짓고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송파진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강이 지금은 강이 아니고 지금 석촌호수가 되어 있죠. 원래 한강은 두 갈래였습니다, 여러분. 한강 두 갈래였다가 한 갈래를 막은 게 지금 롯데월드 석촌호수고요. 지금 큰 강이 그 중에 한 갈래입니다. 두 갈래였던 것 중에 이게 바로 석촌호수가 되는 그 강이고, 저 멀리 보이는 산, 그 산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뚝 솟아 있는데 그게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그러한 경치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은 바로 압구정입니다. 한명회가 원래 건립을 했었던 압구정이고, 현재 가시면은 압구정은 이제 현대아파트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만 남아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바로 강가에 붙어 있었던 정자였습니다. 저 멀리 녹색으로 진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남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뻘떡 솟아나 있는 게, 우리 애국가 2절에 보시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가 바로 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6.25 때 폭격 맞기 전까지는 사실상 남산의 랜드마크처럼 서 있었던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겸재가 그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검게 색들이 좀 변했는데, 요거는 납이 섞여 있는 흰색 물감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대부 화가들은 이 안료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사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겸재는 그것까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겸재가 말년에 살았던 인왕산에 있는 집을 이제 겸재가 스스로 이제 그려놓은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겸재가 척제제시라고 이제 그림을 달아놨는데, 아마도 아까 행주산성에서 그 잡아 올렸었던 웅어를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했었던 것, 척제라는 호를 가지신 분한테 선물한 것 같고, 선물을 받고 이 그 척제란 분이 그에 어울리는 시를 한 수 지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작품을 보시면 정말 나무가 파초까지 해서 집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작품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인장 있는 부분에 그 먹으로 그 웅어를 들고 있는 사람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겸재가 가지고 있는 초본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웠다가 다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까지 남아 있어서 겸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이 경교명승첩 안에 그래서 이러한 지웠다 다시 그린 흔적들이 있는 작품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보실 때 좀 자세히 보시면 그런 흔적들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그래서 이 경교명승첩 안에 소장되어 있는 이제 장안연우, 그러니까 서울의 물안개, 그러니까 비 내리고 이제 안개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여러분들 지금 창의문 앞에 가시면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려다 보시면 딱 이 경치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남산, 그 다음에
동글동글동글하게 그 비와 구름에 쌓여 있는 서울 시내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이 겸재 선생이 스승했던 사면 선생은 이렇게 맑은 그 조선, 그다음에 서울의 하늘이지만 서울에만 들어오면 얼굴이 그 오염, 공기 안 좋아서 얼굴이 시커매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는 굉장히 대도시였죠. 근데 그 대도시에 비 내리고 싹 개이는 그런 맑은 모습을 이렇게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재가 이 76세에 그린 인왕제색도인데요. 평생 시하고 그림으로 주고받았던 사천 이병현 선생이 돌아가는 시점에 중국은 시점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천 선생이 돌아가기 직전에 그렸냐, 돌아간 직후에 그렸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겸재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겸재는 절대 이 뭉개지거나 흐트러지는 모습이 절대 없습니다. 겸재 그림은 굉장히 냉철하게 차근차근히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 마르고 물감이 마르고 난 뒤에 다음 획을 긋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참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흥이 돋아나서 그리게 되는데, 겸재 그림들은 그걸 철저하게 억누르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먹들이 막 뭉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급하게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사천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천이 살고 있었던 인왕산의 모습을 그려 보내주고 싶어서 아마 급히 그리지 않았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맑은 기운도 있지만 뭔가 조금 처연한 느낌도 드는 이유고요. 그래서 아까 그 경교 명승첩이라는 작품을 소장했었던 만포 심한지가 나중에 이 작품을 또 소장을 합니다. 겸재 엄청난 애호가 있는데, 그래서 만포 심한지가 자기 제사 지낼 때 이 작품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계속 이 인왕제색도를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겸재는 산수화만 잘 그렸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고양이 그림, 국화 그림, 이 지금 초충도 그림이 여러 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려놨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초충도는 이제 신사임당의 그림이라고 많이 전해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서투르고 잘 못 그리는 그림들로 인식을 해왔는데, 겸재는 이런 초충도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경지에 올려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겸재가 70대 때 그림이에요. 70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이 국화꽃, 그다음에 뒤에 날아다니는 벌이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요. 한 70 넘은 할아버지가 그 작은 붓을 가지고 하나하나 선을 그으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래서 아마 뭐 손녀딸이나 누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아마 이런 작품을 그려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양이도 털을 하나하나 다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흰 털, 검은 털 다 이렇게 그려놨고, 밑에 있는 뭐 방앗개비 이런 모습까지 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수박을 서리에서 먹고 있는 쥐를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재들은 이미 신사임당의 그림이라고 전례가 되는 그림에도 나타나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주제, 그림의 주제인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수박을 서리에 먹는 쥐라면 징그럽다, 에이 못됐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그림에 보면 이 쥐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정말 아주 세필,
가느다란 붓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겸재가 얼마나 여기다 정성과 사랑을 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봉구에 사시고 이제 도봉구에 있는 문화 유적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간송의 묘소도 이 도봉구에 있지만 이 겸재 묘소도 도봉구에 있습니다. 요 작품은 겸재의 이제 손자였었던 소남 정황이 그린 양주 송추라는 그림입니다. 송추라는 게 그 산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 조상들 산소라는 건데, 여기가 지금 딱 봐도 그 우이봉도 보이고 도봉산도 보이고 하는 그런 경치죠.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 겸재 산소는 지금 쌍문동 쪽에 아마 있었을, 그 초안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저도 여러 번 그 산들을 누비면서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발견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 도봉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만큼 혹시라도 산책이나 그다음에 등산하시다가 보시게 되면 우리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그다음에 조선시대 화가들 중에 무덤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빨리 찾고 보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간송 선생이 수집하셨던 여러 가지 미술품들 중에 겸재 정선의 작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긍심, 사랑, 이걸 바탕으로 겸재가 어떤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있었고, 또 겸재 산소가 이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